네, 오늘 화요일장의 주제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주식심화론, 물가 압력 속 음식료 가격 인상, 음식료 업종 전망은? 메리츠증권의 이희권 지점장입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음식료 기업들의 가격 인상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심, 오리온 등 이렇게 가격 인상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동안 참고 참다가 올린 기업도 있고 또 아무래도 경쟁에 대한 걱정이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가격 전이력이 있어서 이렇게 최근 들어서 가격 인상을 지난해, 올해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판가 인사를 하게 되면서 하반기에 음식료주들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분명 실적 개선 여지는 가능성은 높을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시장의 흐름은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더라도 생각보다 주가가 실적과 다소 상관계가 떨어지고 오히려 시차를 두고 반응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단가 인상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음식료 섹터로의 수급이 집중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이유들을 몇 가지를 좀 파악해 본다면 저희 그 하우스의 음식료 담당하는 연구원님께서 그 김정욱 연구원님이라고 전체 그 음식료 애널 중에 가장 베스트 애널이세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힌트를 얻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 판가 인상에 대해서,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인지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이걸 손실로 감수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대표적으로 농심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도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원재료 가격을 오른 걸 판가로 정리 못 시켰기 때문에 단연 예상치를 하회한 거죠. 예상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1분기 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 하향 조정한 게 70억 수준이었습니다. 농심이라는 큰 기업이 이 두 자리 숫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거다라고는 누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원재료 상승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프레드 축소가 영향을 주고 있었죠. 그런데 가이던스 하향에도 불구하고 2분기 영업이익이 43억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마진이 더 축소됐네 이런 부분보다는 이 브렉다운 해보면 재무제표를 브렉다운 해보면 그 영업 쪽보다는 마케팅비에서 이 추정치보다 더 과도하게 마케팅비가 지출이 되었거든요. 이는 사실 이 벌어들인 것보다는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를 크게 가져갔다라는 건 2분기의 실적을 좋게 보여주고 싶다기보다는 조금 안 좋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의도가 깔려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낮춰주고 그 낮춘 실적에 비해서도 더 낮추는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이런 상황이 진행되기 때문에 단연 판가 인상에 대한 분위기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고 회사가 우리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뭐 너희도 먹고 살아야지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 발표 이후 그리고 원재료 상승 부분은 분명히 시장도 판가 인상에 대해서 뭐 그게 추석 뭐 전이었냐 후야 그 차이일 뿐이지 판가 인상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때문에 이런 판가 인상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이 핫한 반응은 뭐 크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착한 기업이라고 하죠. 오뚜기. 작년과 올해 농심과 오뚜기의 그 판가 인상률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기업이 높을 것 같나요? 어느 기업이 더 높을까요? 농심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오히려 오뚜기가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뚜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저가 네. 전략을 그리고 착한 가격 전략을 펼치다가 아, 그것도 예, 맞아요. 안 되는 상황이었죠. 네. 워낙 베이스가 높은 곳에서부터
작년 올해 합치면 아마 20% 수준이 될 텐데 그 정도 가격 올리다 보니 이런 착한 가격 전략을 유지하는 오뚜기조차도 이제 이 원재료 상승 부분에 대해서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럼 다소 경쟁에서 부담스러웠던 농심 입장에서 경쟁사의 가격도 농심과 유사하게 오르다 보니 농심 입장에서는 향후에 제품 가격의 상승 여지가 더욱더 충분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조금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만 분명 마진 개선에도 유리한 측면이다. 하지만 왜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느냐는 첫 번째 선반영이 있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저는 이 마진이라는 건 결국 최종 판매 가격 빼기 원재료 가격인데 판매 가격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원재료 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피크아웃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 재고율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해서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게 정말 피크아웃에 대한 확인이 곡물가에 대해서 피크아웃 확인이 확실히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에 대해서 언제 앞으로 실적의 방향성이 증가될 건 알겠지만 언제부터 실적이 크게 점프할 건지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시각적으로 차이를 두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환율에 대한 부담이 크죠. 이 수입 업체들은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네. 이 환율이 올라간 부분이 원재료 상승 부분보다도 더 부담스러운 부분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에 원달러 환율이 피크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 그 시장에서는 이러한 그 예상하지 분명 방향성에 대해서는 보이지만 실적이 얼마나 증가될지 구체적 그리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질지 그리고 변수들 피크아웃을 확신할 수 없는 변수들 환율이라든가 곡물가가 언제 이 피크아웃을 만날지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반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섹터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 스프레드는 개선되고 있고 마진은 좋아지고 있고 주가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적인 차원에서는 지금이 나쁘지 않은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4분기에 본격적으로 판가 인상이 반영되기 때문에 농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원재료나 환율이 지금 수준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익의 상승은 거의 확보해 놓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심도 저는 이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장기적 흐름에서는 지금 싼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눈에 띄는 종목은 음식료 업체 중에서 CJ 프레시웨이가 이번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곡물가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 식자재 식자재 유통기업이죠. 유통기업이 예. 있기 때문에 다소 곡물가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상황인데 체질을 굉장히 개선했습니다. 그 아무래도 외식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잘 될 때는 굉장히 잘 되다가 안 될 때는 크게 안 되는 뭐 이런 현상이 펼쳐지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급식 비중도 조절하고 외식 비중도 조절하고 그리고 외식의 고객사도 조절을 하면서 새로운 고객사도 확보하고 실적을 굉장히 평평하게 만들어 놓았고 마진을 끌어올려 놓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외식을 많이 하는 그 분기가 연말은 뭐 송년회도 있기 때문에 외식을 많이 하죠. 크리스마스도 있어서. 그래서 4분기 때 가장 동사의 실적이 좋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2분기 때 실적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에는 5월 가정의 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3월, 1월의 추세인데 2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과 마진을 냈는데 2분기의 실적보다 3분기가 더욱더 실적이 좋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3분기보다 최성수기인 4분기의 실적이 더 좋아지겠죠. 이렇게 체질 개선이 진행되고 있고 체질 개선이 진행되었다라는 건 최근에 그 외식업계의 트렌드 그리고 식자재 유통의 트렌드는 대기업 위주가 아닌 중소기업 위주입니다. 대기업의 물량, 삼성의 물량들을 지금 나눠주고 있죠. 다른 중소기업들이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외식업계의 트렌드를 보면 정말 큰 프랜차이즈들은 그 덩치만 유지하고 있고 새로운 프랜차이즈들을
새로운 그 몇 개의 지점만 가진 그런 그 체인점들이 많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거든요. 뭐 맥주집만 생각해 보더라도 뭐 우리가 바로 생각이 드는 맥주집들이 과거에 없었던 맥주집들이 뭐 그 특정 브랜드를 달고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동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사이즈에 대해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적게 작은 사이즈에 들어가더라도 마진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도 보여주었고 앞으로 이 체질 개선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중에서 단가 인상, 판가 인상에 대해서는 농심, 그리고 체질 개선에 대해서는 CJ 프레시웨이가 뭐 이 저희 하우스의 그 좀 선호 종목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주 사실 관심이 그리 큰 섹터는 아닌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난해 가격 인상이 처음 단행됐을 때는 주가 반응이 굉장히 핫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연이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은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런 가격 인상이라는 모멘텀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라는 점에서 반영이 미미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원화 강세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이 원화 약세 구간에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받고 또 원자재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는 측면 때문에 이렇게 음식료주가 조금은 미미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하반기에는 마진 개선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는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네요. 말씀 주시는 동안 제가 올해 들어서 가격 인상이 단행됐던 기업들 리스트를 제가 쭉 보고 있었어요. 예, 이거 여러 분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이게 너무 글씨가 작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넣지 않았거든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최근 다시 시작된 가격 인상 러시라는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렇게 쭉 보니까 식용유라든지 팜유, 카놀라유 이런 거 관련해서도 가격이 참 많이 올랐네요. 예, 이런 것도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오뚜기라든지 사조, CJ제일제당 이런 쪽에 이 기름 가격들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20% 넘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올랐고요. 주목할 포인트는 농심과 CJ 프레시웨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심이 1분기 그리고 2분기에 어닝 쇼크를 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의도적이지 않은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 농심이라는 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는 잘 버틸 수 있는 구조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어닝 쇼크의 배경이 마케팅비 증가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추측을 그냥 예. 굉장히 개인적인 추측을 말씀을 드린 명백하게 거예요. 정리했나요, 제가? 네. 추측으로 예상을 해주셨고 진짜 실적이 쇼크였어요. 예, 그러면서 이번 분기, 3분기에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후에 마진의 개선세에 주목해서 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CJ 프레시웨이 뭐 음식료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으로 자주 말씀하시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식자재 유통이면서도 외식 관련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PER도 현재 7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면서 안정적인 PER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실적 같은 경우는 여러분 확인하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코로나 지나고 진짜 잘 체질 개선을 한 것 같아요. 2019년 대비해서도 거의 2배 가까운 영업이익 증가세가 올해 예상이 되고 있는 CJ 프레시웨이 계절적인 그 수혜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금리 상승 환경 지속 2차 전지 섹터 영향과 전략은 네, 긴축, 고강도 긴축이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의 싹을 없애버린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시장에서는 이런 긴축의 속도에 고점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성장주도 꿈틀꿈틀 움직이는데 그중에서 2차 전지주 알아볼게요. 최근 좀 낙폭이 심해졌죠.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죠. 원인 알아볼까요? 네. 보기 좋게 뭐 저도 조금 안심하고 있었는데 보기 좋게 8월 CPI가 틀려버렸죠. 시장 컨센서스가 8.1%였는데 8.3% 그리고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오르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CPI를 단순히 유가, 에너지 그리고 주거로 큰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그 비중이 큰 건 항목만 대해서 주목했는데 그 부분은 시장이 예상치를 부합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식료품, 필수품에 대해서 단가 인상이 CPI를 흔드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는데 네. 뭐 그 CPI를 발표하기 하루 전에 글로벌 IB, 대형 IB들의 컨센서스도 모조리 틀려버렸어요. 뭐 세계 IB가 7.9%, 세계 IB는 8%, 그럴 때 참 불안한 걸 우리가 미리 알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8.1%, 예. 컨센서스가 7.9에서 8.1이었기 때문에 예. 계속 낮아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시장이 CPI 발표하기 전까지 다시 안도 랠리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완전 그냥 뒤통수를 맞아버리는 CPI를 발표됐는데 그에 따라서 시장도 분위기가 바뀌었죠. 연준 피봇을 기대한 거고 금리 피크아웃을 기대했는데 피크아웃 유무를 떠나서 시기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만약 CPI가 부합했다라면 이번 그 FOMC 때 75bp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산모사기 때문에 중립금리를 건드리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시장은 연말까지 조금 우호적이다라고 봤었는데 이를 다 그 흔들어 버리는 요소였기 때문에 단연 성장주들 중에서 먼저 빠진 성장주들을 제외하고 빠지지 않은 2차 전지의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빠져주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이번에 하락하는 요인이 이런 매크로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매크로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심리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 이게 2차 전지 섹터의 펀더멘탈을 흔드는 예를 들어서 전기차 2차 전지의 단가를 내리는 또는 수요를 내리는 요소였다라면 지금까지의 방향성이 흐트러지겠죠. 그런데 저는 매크로적인 이슈다라고 보고 있어요. 2차 전지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 금융시장 환경의 매크로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2차 전지의 낙폭 며칠, 지난주 금요일, 어제의 조정은 감사한 조정이다, 매수를 해야 될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서 제가 그 챕터 1에서 음식료를 살짝 언급드리는 이유는 음식료가 이렇게 스프레드가 개선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려면 과거의 사이클 14년도, 15년도, 16년도 그 당시 때 삼립 뭐 이런 종목들이 10배가 올랐고 그게 음식료 섹터의 가장 강한 랠리였어요. 14년, 15년, 16년 맞을 겁니다. 그 당시 때. 그때도 스프레드가 개선되었고 곡물가가 네. 떨어지는데 판가는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14년도부터 16년도에 음식료가 주도주라는 걸 기억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주도주가 뭐였냐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 잘 없을 거예요. 아마 16년도. 왜냐하면 그때는 바이오도 안 됐었고 자동차도 안 됐었고 IT도 안 됐었고 특별한 화장품도 이제 한번 시세를 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급이 갈 데가 없었어요. 살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료로 많이 갔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CPI 발표한 이후 이런 판가 인상 속에서 다른 섹터 대비해서 음식료가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모습 보여주었더라면 이런 기존 주도주 성장주에서 자금의 시프트를 조금 의심해 봐야 됐을 텐데 네. 저는 그러한 요소는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저는 매크로 금융시장에 대한 요소이지 상승하고 있는 이 캐펙스 추정치 그리고 2차 전지의 실적 추정치를 이 캡을 닫는 또는 추정치를 내리는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산 김치님께서 지금 저희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그 당시 SPC 삼립으로 큰 수익 냈었습니다. 2014년도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이익원 지점장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나란히 배치하신 게 의도적이신 거네요. 네. 음식료와 2차 전지를 배치하신 의도가 있으세요? 제 고민이에요. 색깔이 바뀌나? 예. 두렵죠. 2차 전지 오를 때는 못 사서 아쉬운데 빠지면 또 오를 때는 제발 빠져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네. 빠지면 막상 더 빠질 것 같아서 못 사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면 그때 사야 되는데 하고 높은 가격에 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죠. 색깔이 바뀌는 건가?
아직 그런- 안 바뀌었다. 예, 색깔이 바뀌는 판단을 건가의 고민을 저 스스로 이제 대답을 해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음식료와 2차 전지 이 두 가지 섹터가 시장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 뭔가 수급이 한쪽에서 빠져나와서 한쪽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움직임 아직은 없기 때문에 시장의 색깔은 바뀌지 않았다.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이제 빠져줬으니까 또 땡큐하고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다가왔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앞서서 음식료 얘기하실 때 하반기 마진 개선 예상해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6월 들어서부터는 좀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제 고점 찍고 내려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판가 인상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실적 기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배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락 시 매수 기회가 든다라고 보셨는데요.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 좀 더 추가적인 내용들 알아볼까요? 이 차트 하나로 네. 2차 전지와 전기차와 테슬라와 향후의 AI 데이에 대해서 다 설명이 가능한 차트인 것 같아요. 테슬라 자료인가요? 저희 김준성 연구원께서 그 정리한 자료인데 특별한 자료가 아니에요. 그냥 통계를 낸 자료인데 테슬라가 그 판매한 자동차 대수 대비 영업 이익을 나타낸 겁니다. 2017년도에는 약 뭐 15,000불 정도 대당 적자를 보였죠.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 22년 1분기 대당 영업이익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을 높여준 적이 애플카 외에는 없었어요. 그 말은 그냥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섹터는 밸류를 높이는 것보다 그냥 EPS가 오르면 올라가고 EPS가 내리면 내려가는 네. 멀티플이 7배, 8배 갇혀있는 섹터였어요. 왜냐하면 그냥 판매 대수 곱하기 마진 곱하기 멀티플이 적정 시가총액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툴을 테슬라가 깨버린 거죠. 과거에 파는 대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많아질 것도 맞는데 그 드라마틱하게 이 늘어난 부분은 자동차를 팔았을 때 이 끝 이게 아니라 판 자동차에서도 계속 누적적으로 이익이 쌓이는 구조를 지금 테슬라가 만든 거죠. FSD가 대표적이죠. 자율주행 시스템. 그리고 테슬라를 구매하고 그 업데이트 하시는 분들은 다 유료 결제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 유료 결제를 하고 굉장히 만족하기 때문에 재구매를 하시죠. 어떤 유료 결제? 뭐 제로백을 높인다든가 또는 자율주행, FSD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최종 단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FSD 프로그램 가격이 출시 당시에는 우리 600만 원 기준이었다가 지금 2,500만 원 수준이에요. 프로그램을 내려받는. 그러니까 이 테슬라를 계속 이게 한번 팔고 끝이 아니라 팔 때도 이익이 생기고 판 분들한테 업데이트 마진을 고스란히 영업 이익으로 가져가는 거죠. 업데이트 할 때 비용을 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네. 구매 인앱 결제하듯이 구매를 하는 거죠. 아, 그거 몰랐어요. 안 써서. 테슬라가 고퍼를 받는 이유가 그거죠. 예.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 결제 시장이 차량을 판매하는 것보다 더 커진다라는 거죠. 네. 항상 그 보는 진짜 무인 자동차 시대가 되었을 때, 네. 무인 자동차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모든 생활에 스마트폰을 접목하다 하듯이 무인카에 탑승해 있을 때 그 자동차에서 운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노동의 가치가 없는 운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뭐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뭐 그런 구매를 하는데 그 구매의 플랫폼이 지금 핸드폰에 애플과 안드로이드인 것처럼 이 플랫폼을 차지하기 위해서 배터리카 기반으로 무인카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제가 이거는 테슬라가 정말 독보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봤자 뭐 아쉽지만 현대차, 기아차가 이 OEM을 해주는 따라가긴 잘 따라가고 있지만 정말 이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가기는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정말 우리나라 기업이 이런 무인카와
스마트카 시대가 열렸을 때 뒤처지지 않는 기업을 꼽으라면 네. 위성 안테나. 결국 차량, 핸드폰에도 위성 안테나를 깔아야 되고 차량에도 위성 안테나를 깔아야 되고 특정 산악 지역에서는 핸드폰은 안 터져도 되지만 자율주행은 이 신호가 통신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G에서 저궤도 위성이 중요하고 저궤도 위성의 신호를 받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 중에 그나마 할 수 있는 기업은 저는 인텔리안테크다라고 해서 꾸준히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런 그 대당 영업이익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2위, 3위, 4위 뭐 다이머, BMW, 폭스바겐, 닛산, 혼다, 기아, 토요타, 현대차를 다 눌러버린 시기거든요.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고 또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는 서플라이 체인에게도 돈이 들어가고 확 캐파를 늘리고 있고 다시 한번 그 번 돈으로 캐파를 늘리고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상장 당시 때 25년, 26년 밸류에이션을 당겼었어요. 25년 밸류에이션에 30배, 50배를 줬었죠. 그런데 25년에 기록할 거라고 생각했던 영업이익을 24년에 달성한 수준이 되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3분기에 가이던스가 뭐 3천억, 아니 가이던스가 아니라 컨센서스가 3천억 중반대인데 기대하고 있는 건 거의 5천억대까지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익의 개선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이는 매크로 환경이 분명 주가의 심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펀더멘탈이 증가된다는 건 결코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이 2차 전지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단연 저는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어떤 것들을 사야 되는지 네. 앞서서 네. 테슬라 얘기해 주신 거에서 테슬라의 대당 영업이익 업체별로 비교한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왜 테슬라가 고밸류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도 알 수 있는 네.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쵸? 앞서 말씀드렸는데 요거 화면으로 확인을 해주셨는지. 테슬라 다임러도 높긴 높네요. 그렇죠. 네. 네. BMW, 폭스바겐, 닛산. 그런데 이 차트보다 앞선 차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다른 업체들의 대당 영업이익 수준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리고 이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면 판매 사원들한테 그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서 이익을 올려버리고요. 네. 그리고 이 재고가 낮아지고 수요가 좋아지면 판매 사원의 인센티브를 줄여서 더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미국의 테슬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뉴랑 유즈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차, 중고차. 네. 중고차의 가격이 새 차보다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요즘 다른 차도 그렇대요. 네. 근데 제네시스 이런 것도. 테슬라 같은 예. 경우에 지금 주문해도 가장 늦게 도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감가상각의 차이가 이 감가상각의 시간의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내연 기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력을 크게 소모하고 이 전력량이 많은데 이 회로가 돌았을 때 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그 반도체 또한 테슬라가 잘 만들고 있어요. 엔비디아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팔리면 팔릴수록 이익이 더 늘어나는 구조는 맞고, 만약 그 앨런 머스크의 의도대로, 그 사람의 의도대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듯이 다 이제 무인카 시대가 와서 그냥 차량에 탑승하기만 한다면 면허증 없이 차량에 탑승하기만 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그런 자동차의 점유율, 무인카의 자동차 점유율을 테슬라가 절반 이상 획득한다라면 안드로이드와 애플이 가지고 있는, 애플은 핸드폰을 팔아서 얻는 이익도 크지만 마진이 삼성보다 훨씬 좋은 이유는 애플 마켓에서 파는 것도 크거든요.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근데 그들보다 더 많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AI 데이의 핵심은 저희 연구원 코멘트에 따르면 뭐 로봇 뭐 이런 부분 다 중요한데
테슬라 보험이 있죠. 테슬라 보험. 직접 판매하고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네. 그 손해율보다 사고율, 자율주행을 했을 때 발생하는 그 사고율이 낮아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지금 아마 손해율이 2%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뭐 100대 중에 2대 이하만 사고가 난다라면 이 보험에 가입한 그 보험금만으로도 보험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을 때 수많은 케이스를 돌렸을 때 사고율이 2%보다 높으면 본인 스스로 책임질 수 없죠, 테슬라가. 그런데 손해율보다 만약에 낮은 사고율을 보인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몇 번의 이 사고 끝에 사고율이 정해졌는데 이 사고율보다 손해율이 높다라는 것은 보험을 유지했을 때 분명히 얻는 이익이 크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자, 우리 자율주행 차를 탄다라면 여러분들이 사고를 발생했을 때 우리 보험을 통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스스로. 이건 정부가 허락해주고 이게 아니라 스스로 소비자들의 가입을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열어주는 겁니다. 지금 저도 일부 제 자동차에 일부 뭐 주행 안전 시스템이 있는데 핸들 조금만 놓고 있으면 핸들 잡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테슬라가 허용해 준다라면, 그리고 그런 환경이 된다라면 이번 AI 데이에서 사고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새로운 차세대 FSD가 나온다라면 굉장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이 되는 우리나라가 잘 아는 2차 전지의 이 방향성은 네.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하지, 지금 매크로 때문에 움직인 걸 방향성이 훼손됐다라고 의심한다라면 네. 다시 한 번 더 높은 가격에 고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이거 뭐 결론을 테슬라를 살지 말지, 혹은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을 살지, 자율주행 관련 기업,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살지 말지로 판단해야 될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됐는데, 우리 채팅창에서 이 테슬라를 계약했다가 자율주행 프로그램만 1,000만 원이 넘는 걸 보고 계약 취소했어요 라는 분도 계세요. 저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율주행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만. 그렇게 얘기해요. 예. 이게 1,000만 원이 넘는데 예. 과거에는 600만 원이었어요. 지금이 제일 싸다는 거죠. 결국 자율주행을 구매할 거면 이 자율주행의 사고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는 올라가는데 그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 업데이트가 되면 될수록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업데이트 받는 게 가장 싸다. 이건 또 어떤 판매 전략인가요? 진짜 막 지금 사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판매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참 것 같고. 저도 예.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단한 진짜 제품이에요. 주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네. 시장은 그 집단지성이죠. 집단지성이라는 건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그 시총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총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시총을 이제 인정하는 투자자들의 규모가 작다는 거고, 시총이 크면 클수록 그 시총을 인정하는 집단이 크다라는 거예요.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러니까 그 시총을 인정하는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시총이 크다라는 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총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저는 인정해야 될 요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저는 가장 테슬라가 지금 시장의 핵심 주도주, 애플과 함께 핵심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는 거 맞고, 근데 그 테슬라가 이끌어 간다라면 국내 시장에서도 시기의 문제이지 방향성은 유지된다. 그리고 그때그때 종목이 새롭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제가 하반기 때는 전해액 말씀드렸었죠. 상반기 때의 전해액은 마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LIF6 오른 걸 판가에 반영 못했기 때문에요. 근데 하반기 때는 반영할 거기 때문에 전액, 동아기업, 엔캠, 동아일렉트로라이트를 세 종목을 찍어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다른 섹터에 비해서 다른 2차전지 내에서도 이 전액 기업들이 좋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하반기 때 마진이 더욱더 개선될 것 같고요. 응급제, 첨가제 중에서 네. 대주전자재료와 나노신소재,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저가 배수 기회가 있는 쪽은 전해액과 음극재, 첨가제 관련 기업들로 나열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익원 지점장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부도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서 2035년까지 자율주행 기능의 신차 보급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어제 발표하기도 했었죠. 관련한 섹터들 계속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 기분 좋게 마무리하세요. 고맙습니다.